유건일 씨는 칼럼에서, 조선일보 칼럼에서 이번 총선의 시대 정신은 여당은 웰빙조, 야당은 운동꾼들을 퇴출시켜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유건일 선배가 이야기한 웰빙족이라는 것은 여당의 이항구 공관위원장이 이야기한 부잣집 도령, 즉 싸워야 될 일에는 나서지 않고 이념과 가치를 사수하는 문제에서는 소극적이고 뒷전을 빼면서 당의 대세가 어디로 흘러가는지 복지 안동만 해서, 즉 엎드려서 눈알만 굴리는, 그러면서 불편한 이야기 하는 데는 조금도 나서지 않고 생생나는 일에만 설거머니 다가가는 스펙 좋은 법조인 출신, 전문인 출신, 그리고 교수 연구원 출신, 그 다음에 기업인 출신, 검수저 출신들이, 유학파들이 모여있는 당이 새누리당 아닙니까? 이에 반해 운동권 출신들이 지금 30년째 퍼질고 앉아서 당의 흐름을 끌고 가고 있는 것이 더민주 아닙니까? 이 두 가지를 퇴출해야 된다는 데서는 저는 매우 공감을 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도입한 이 국민 경선, 오픈 프라이머리, 전화 여론조사, 국민 참여 경선, 이런 부분들을 이미 2007년에 열린우리당이 간판을 내리면서 노무현 대통령이 한번 대통령 되는데 처음이니까 국민들이 혹해서 달라들어서 성공해 먹었지만은 그 뒤에는 실패로 끝났습니다. 자, 노무현 대통령은 현역 기득권을 제한해서 상향식 경선을 하겠다 이렇게 했지만은, 김무성 대표는 현역 기득권을 제한하고 상향식 경선으로 바로 가버리면서 오늘날 이렇게 혼란스러운 유령당원 유령번호 논란을 낳았습니다. 자, 새누리당은 6개월 전에 이 현역 의원이나 당협위원장이 그 직을 내려놓겠다, 즉 당협위원장 직을 내려놓겠다 이렇게 만들었다가 이걸 안 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기득권을 유지한 채 지금까지 조직을 장악하면서 공천 준비를 다 했고, 신인들은 아무런 대책 없이 그냥 빈손으로, 상대는 갑옷으로 무장을 다 했는데 빈손으로 가만히 있다가 골목이나 돌아다니고 시장동이나 돌아다니면 표 놓을 거라고 생각하고 경선을 해왔던 겁니다. 자,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은 채 상향식 경선을 한다. 책임당원도 없는 나라에서요. 그럼 노무현 대통령도 기득권을 제한하고 무슨 상향식 경선한 데서 운동권들 우 집어넣었지만은 그 운동권 집어넣기 위해서 기득권 일부 제한한 거지, 실질적으로 동교동 정치인들 주방한 거지 완벽하게 기득권을 제한한 것도 아닙니다. 결국은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에 의한 정치 참여, 정당 참여에 의한, 한마디로 책임당원 시스템이, 진성당원 시스템이 마련되지 않고는 이런 상향식 경선이라는 것은 결국 이 호랑이가 사라진 고래, 여우들이 판을 치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즉 카리스마 있는 정치 지도자가 사라지니까 몇 번씩 해먹은 의원들이 지 판을 연장하자고 했던 겁니다. 그것이 오늘날 이 지금 김무성 대표가 몰랐던 부분이다, 이런 어떤 생각을 합니다. 조선일보 칼럼도 오늘 그랬습니다. 자, 야당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더민주당의 김종인 대표가 비례대표로 국회에 들어올까 하는 것이 화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분 77세고요. 비례대표만 4번 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표와 가까운 패널들은 TV 토론에서 저 앞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 그분이 당을 순수한 마음으로 도와주러 왔지 그런 생각을 하겠느냐. 그러다가는 자기가 공천 탈락시키고 어쩌고 한 사람들한테 몰매 맞는다. 어쩌니 저쩌니 합니다. 근데 저는 그분들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김종인 위원장이 원래 친노의 무슨 원로였거나 친노의 정치 성향을 좋게 생각하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분이 여권에도 몸을 담고 있었지만 완전한 여권도 아니고 또 야권도
옛날에 꼬마 새천년 민주당의 비례대표 4년을 했지만은 노무현 출범하고 2004년 총선에서요. 그렇지만 또 성향이 또 야권도 아닙니다. 여야에 어정쩡하게 걸쳐놓은 경제민주화를 표방하는 정치 아웃사이더였는데요. 시대적인 흐름이 경제민주화에 대한 요구가 강하게 이니까 또 이분이 자기 주장이 강해서 박근혜 대통령을 돕고도 또 떨어져 나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니까 야당으로서는 그분의 그런 가치나 말들이 쓸모가 있었다 생각해서 집이 다 허물어져 가니까 죽게 생겼으니까 내년 총선 올해 총선 내년 대선까지의 화두가 경제민주화, 경제불평등 아니겠느냐. 친노는 또 머리는 좀 돌아갑니다. 그래서 가서 좀 도와주시오. 내년 대선까지 이러고 데리고 왔을 거고 계약기간은 프로야구식으로 하면 제가 방송에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총선 플러스 알파다. 총선을 잘 치르면 내년 대선까지도 좀 도와주세요. 뭐 그 어떻게 도와줄 건가는 이야기 안 했을 거예요. 처음에 데려왔을 때는 비대위원장 그 다음에 이 뭡니까 선대위원장 이 부분도 확답을 하지 않고 그냥 선대위원장으로 좀 와서 정권을 드리겠습니다 이랬을 거예요. 그것도 그래놓고는 공동선대위원장을 김상곤 의원을 시킬라 했죠. 호남 몫으로. 그러다가 이분이 화를 내니까 할 수 없이 선대위원장 단독으로 됐고 그 다음에 당에 책임질 사람이 없다 보니까 그럼 나한테 비대위도 넘겨라 해서 비대위가 된 겁니다. 하다 보니 그렇게 된 거지. 처음부터 계약기간은 얼마에 연봉은 얼마에 보너스는 얼마 이런 계산을 하나도 안 했을 거예요. 근데 이분이 와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당이 탈당이 없어지고 안정이 되고 지지율은 그래도 미세하게나마 약간 올라가고 그 다음에 국민의당은 지금 형편없이 떨어져가 10% 뭐 한 자릿수도 나오기도 하고 이렇게 되어서 이제 국민의당하고 더민주하고 싸움은 끝났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그러면 내가 뭐냐 원래 친노 정파를 내가 좋아해서 내 후배들을 한번 살려주려고 내가 자원봉사하거나 열정페이하러 왔냐 그건 아닙니다. 정치판에 열정페이 하는 사람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그건 한국만 그런 게 아니라 정치판에 와서 뭘 하는 사람은 반드시 자기가 뭐 어떤 의지가 있기 때문에 뭘 하지 여기 와서 그냥 이기게 해주고 끝나면 말 타고 떠나는 서부의 사나이 같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 이분은 뭐겠습니까? 내년 대선까지 내가 당에 남아서 영향력을 행사해 가려면 원내로 진입을 해야 되겠다. 아니 이놈저놈 불러다가 비례대표 시키는데 내가 그거 하나 못한단 말이냐? 지금까지 내 몸값이? 이렇게 생각을 할 거고 이제 그 이야기를 자기 입으로 말을 못하지만 부인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이분은 어떻게 가느냐? 비례대표 한 16번 해가지고 그래서 그 정도 되면 이 비례대표 16번이 당선될 정도면 내가 당에 선거 이기게 해준 거하고 똑같으니까 그러면 뭐 한번 봅시다. 한 지역에서 한 110명 정도 당선돼야 비례대표 한 16번이 당선될 겁니다. 그러면 비례대표 16번까지 얹으면 얼마입니까? 126석. 지난번에 민주당이 지난 19대 총선에서 127석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성공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자, 답이 뻔히 나와 있는 이야기를 친노가 총선에 한번 이용해서 이기고 그 다음에 잘 가십시오. 빠이빠이. 연봉도 안 주고 그렇게 될 것 같습니까? 정치를 그래 하면 그게 도둑놈이지요. 이거는 말할 것도 없이 이미 결론이 나는 사항입니다. 오늘 더민주당이요. 그 20% 컷오프 그러니까 탈당하기 전에 127명 중에서 20% 해서 한 25명 정도를 잘라내는 그걸 발표한다는데요. 개인한테 통보가 간답니다. 그런데 지금 19명이 탈당했는데 그 지금 컷오프 25명 안에 19명이 거의 대부분이 들어가 있을 가능성이 크다 보고 있습니다. 뭐 안철수는 안 들어갔겠지만은 그렇다면 결국은 제가 볼 때 뭐 한 15명은 들어갔을 거고 한 10명 정도가 더 잘라내는 명단이 오늘 통보가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잘라내는 사람들이 통보가 되고 나면 이 사람들이 이제 국민의당으로 갈라 하지 않겠습니까? 정치를 계속 하려는 사람은요. 그래서 이제 국민의당의 천정배 대표는 저것들도 봐서 선별적으로 받아들이겠다 하는데 글쎄 결국은 이삭 죽기를 하겠다. 더민주당에서 떨어진 이삭을 죽겠다니까
이 더민주당은 또 쉽게 안 보내려고 또 꼼수를 부리겠죠. 그리고 이제 삼선 이상 50%, 초재선 30%를 이제 뭡니까? 이 컷오프 말고 별도로 점수를 매겨서 삼선 이상 50%, 초재선 30%를 불러다가 거기서 경쟁력과 정치인 경쟁력과 그 다음에 비리 이 두 가지를 물어가지고 문제가 있다 놓은 사람은 이 얼마인가를 범위를 정하지 않고 집으로 보내겠다는 건데요. 이제 여기서 현역 피바람이 부는가 어쩐가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래서 공천위원회에서 이제 이 사람들을 정하는데 최대 34명이 탈락이 가능하다. 이제 삼선 이상 50, 초재선 30이 다 된다면 100%가 이렇게 보는데 의원들은 굉장히 반방할 거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하위 20% 통보는 오늘 별개로 한 10명 정도가 추가로 더 탈락할 것 같다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는데 이제 김종인이 과연 이런 가지치기를 해 나갈 때 진노가 그냥 있겠느냐? 안 있겠죠. 당장 자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오늘 벌써 누구 마음대로 칼질을 하냐고 달라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누리당의 싸움이 이제 이쪽으로 더민주 쪽으로 살짝 옮겨져 갖고 올 겁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한 보름에서 한 20일간 양쪽에서 이제 바람이 부는 것을 보게 될 건데요. 자, 김종인 위원장은 일관성이 밥 먹여주는 줄 아느냐라고 또 발언을 했습니다. 여기서 일관성이라는 것은 좋은 걸 일관성을 가져야지 나쁜 걸 일관성을 가지고 일괄적으로 나쁘면 그러면 언제 사람 되겠느냐라는 이야기로 해석될 것 같습니다. FTA 통상교섭본부장을 했던 김현종이를 데려온 부분에서 반대하는 과정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온 것 같은데요. 문재인의 혁신 시스템 혁신안도 지금 물 건너갔습니다. 제가 김종인 씨를 좀 개인적으로 아는데요. 이분이요 정말로 야심만만하고 또 머리가 체계적이고 또 이 뭡니까? 자기 색깔을 잘 드러내지 않으면서 한마디로 이 좀 뭔 생각을 하는지 알지 못하는 그러면서 정치적 단수도 좀 있는 사람입니다. 다만 대중적으로 사람들과 어울려서 어떻게 하고 이런 부분에서는 기성 정치인에 안 맞죠. 이분은 지역구에 가서 출마해서는 절대로 선거 못할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분이요 제가 봤을 때 그냥 문재인 대표 도와주려고 언제 서로 잘 아는 사이였다. 난 그렇게도 보지도 않습니다. 조금 아는 사이죠. 그래서 이분을 데려다가 그냥 공짜 점심만 뺏겨 먹고 점심 잘 먹었습니다. 집에 가십시오가 안 되는 겁니다. 아마 영수증이 상당히 세게 나올 겁니다. 이제 친노는 지불을 해야 될 건데요. 그 영수증 안에 집에 가는 사람도 수두룩할 거다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민노총, 전농 이런 제야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민중정치연합이라는 조직이 이제 정당으로 갈 거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옛 통진당 관련자들, 통진당 지지자들이 참가를 하고 있어서 결국 통진당이 재건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데요. 물론 통진당 옛날 관계자들은 개별적으로 통진당 출신들이 참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은 조직적인 재건으로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이걸 지금 민중정치연합을 만들고 있는 주축들은 통진당에 관여했거나 통진당의 우호적인 입장에서 전농이나 민노총에서 일했던 사람이라는 것은 그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나 공안당국에서 어떻게 바라볼지 주목됩니다.